여러 가지 그 세율을 제도를 이렇게 설계하기 나름인데 저는 빨간색 누진 2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1인당 지급액이 연 99만 원. 예. 1년에 한 뭐 9만 원. 예, 이 정도죠. 10만 원 가까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순수의 세대가 93.9%. 순수의 세대가 뭐냐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아까 38.7%의 세대는 땅이 한 평도 없다고 했으니까 38.7%의 세대는 받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3인 가구, 1주택 3인 가구는 15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순부담 가구고요. 15억 원이 안 되는 1주택 가구는 순수의 가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순수의 가구가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지지자를 만들려는 거죠. 앱을 개발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거기다 딱 숫자 넣으면 내가 받는 게 맞네. 바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과거의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든 재산세든 보유세 강화는 부담을 줘가지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소득하고 연계하면 혜택을 줘가면서 투기를 안 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소득이 내가 3천만 원이면은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사야 되잖아요. 왜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집을 사려고 할까요? 소득 수준에 맞는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렇죠? 연소득이 4천만 원인데 1억짜리 자동차를 사진 않잖아요. 근데 연소득이 4, 5천만 원인데 몇 억짜리 그냥 엄청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이유는 집값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비싼 집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겁니다. 비싼 집을 사면 부담하는 게 늘고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사면 내가 혜택이 더 많아진다. 기본소득액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이 기본소득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거를 늘 감안해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한다. 무주택자는 무조건 유주택자하고 무주택자에서는 무주택자가 이익이고요. 가주택자하고 1주택자에서는 1주택자가 이익이죠. 중저가 주택하고 고가 주택 그 소유 비교하면 중저가 주택이 이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빈집이 150만 채 있어요. 서울에도 빈집이 10만 채 있습니다. 10만 채. 국토보유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집이 시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수리해갖고 임대를 주거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 당연히 시장으로 내 부담스러운데 그걸 법인은 지금 혜택도 못 받아요. 다 개인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시장에. 공급은 항상 새 집만 공급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것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은 공급이거든요. 그리고 땅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지금 경복궁 그 바로 옆에 풍문여자 고등학교와 경복궁 그 사이에 대한항공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지금도 놀고 있어요. 네, 놀고 있어요. 뭐 거기다 호텔 지으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허가 안 해줘서 놀고 있다. 호텔 용도로 허가 안 나면 그 토지는 다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용도에 맞게 써야죠. 만약에 국보세 들어오면 그거 비용의 압박에 못 이겨서 아마 시장이 내릴 겁니다.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비효율적으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도시에 놀고 있는 금싸라기 땅들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게 효율적으로 이용된 거죠. 재벌, 땅을 엄청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경제적 위상은 하락하겠죠. 신규 기업, 중소기업 경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예,
양도세 뭐 이건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공급하는데 토지를 공급할 때 이제 팔지 말고 임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애써서 민간의 땅을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조성해서 팔지 말고 정부가 가지고 있고 임대하자는 거예요. 임대료를 환수하면서. 지금은 팔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네요. 제가 자, 지금 이제 아직 1단계는 아직 개발 예정지가 되지 않은 땅이에요. 개발 예정지가 되면 땅값이 조금 올라갑니다. 개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 시흥에 뭐 지금 LH가 있고 시흥에 지금 개발 예정지가 나면 그 땅값이 조금 올라갑니다. 택지 개발자 LH가 요 가격의 땅을 사요. 그 LH는 조성 비용, 나라시 작업하는데 여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요 조성 비용을 해가지고 땅 팔지 않고 개발 이익 2를 좀 비싸게 해서 요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주택 건설사가 요 가격에 땅을 사는 겁니다. 근데 주택 건설사는 여기다가 땅 산 데다가 건설 비용, 뭐 집을 짓든지 아니면 저기 상가를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해가지고 또 분양을 할 때 이 건설 비용에다가 적절한 이윤만 붙여갖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이익 3을. 그러니까 주택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택지 개발자 LH에서 땅을 분양만 받기만 하면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분양만 받기만 하면. 그럼 분양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은 추천제로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뭐 달걀 같은 거 이렇게 당근 같은 거 이렇게 빼고 그러잖아요.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이게 분양만 받기만 하면 노가라니까 이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 주택 건설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위장사를 만들어가지고 벌떼 입찰을 하는 거예요. 벌떼 입찰. 30개의 위장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가장 잘하는 회사가 호방건설. 호방건설이 그래서 돈을 떼도록 벌었어요. 그러니까 분양만 받기만 하면 이게 생기니까. 자, 여기 생겨서 이제 주택 소유자 초기 분양자는 자, 이 가격에 샀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이 로또가 됐다. 초기 분양자가 로또를 맞았다라고 하는 개발 이익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택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이 사람은 또 개발 이익을 오르는 거죠. 영업회기처럼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매각, 땅을 수용해서 매각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팔지 말자. 불로소득, 이 개발 이익이 불로소득인데 이 처음에는 이 땅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 농지였어요.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면 바로 땅값이 올라요. 불로소득 2에서 5를 공공이 계속 환수하자. 그 땅을 임대하자. 그리고 임대된 땅에는 뭐 하느냐? 왜? 토지 임대고 분양주택을 짓자. 땅을 팔지 않고 건물만 팔면은 주택은 평당 700만 원이면 공급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30평 주택은 2억 원 정도의 공급이 가능해요. 2억 원 정도면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내 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 때는 공공에게 팔아서 공공 판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이게 통하려면은 여기에 들어오려면 싼 가격에 들어오긴 했는데 시세 차익이 안 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다른 주택들, 일반 주택들에서도 시세 차익이 잘 안 나야 이 주택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일반 주택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시세 차익 못 누려. 그리고 매달마다 토지 임대료 내야 돼. 그럼 여기 이 주택은 아마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작동하려면 이 기존의 주택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시키는 역할은 뭐가 하냐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하는 거죠.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러면서 아주 저가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저기 외딴 곳에 공급하지 말고 이렇게 도심지에 좋은 위치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보면은 요건이 되면 이제 70%만 동의하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30%가 반대해도 추진할 수가 있어요. 30%를 민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수용을 해요. 수용. 민간에게 수용권을 주는 겁니다. 재산권을 제약하는. 민간에게 수용권을 줄 게 아니라 저는 공공이 그걸 수용해 있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30%는 왜 동의하지 않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자기 분담, 본인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떠나는 거고, 떠나니까 재정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공공이 그 사람들의 주택을 수용을 해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그 지분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아사리판이거든요. 네. 민간이 주도하는데 한번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냥 민간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요. 비용을 계속 증가시켜요. 그냥 끌려가요. 그리고 조합장 구워 삶아가지고 뭐 주고 이러면서 비리가 일어나고 재개발 재건축 끝나면 거의 조합장이 감옥 가고 그럽니다. 근데 공공이 만약에 여기 재개발 재건축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한다면 투명성도 높아지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가구들도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다 사람들이 떠나고 재정착률이 20%밖에 안 되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상가도 토지 임대형 상가를 합니다. 상가 건물은 평당 400만 원이면 상가는 공급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평 정도의 상가를 8천만 원이면 내 상가가 생기는 겁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영원히 세입자로 남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고 싶을 거잖아요. 영업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농도 마찬가지. 소장농으로 계속 남아있고 싶어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소장농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상가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는 법을 강화해야 될 것도 필요하지만 상가 세입자가 자기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거약자들, 주거복지 수요가 주거약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냥 두고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 수요를 줄이는 이 체제를 전환하면서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목돈이 없어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이 산업단지도 팔지 말고 임대를 하게 되면 땅을 팔게 되면 그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임대를 하면 임대료만 내면 되는 거고, 목돈이 없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시장 경제가 건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요즘에 토지주택은행을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토지주택은행은 뭐냐면 내년에 후년에 혹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쓰지 않아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락하게 되면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항상 생기죠. 빚 많이 얻어갖고 샀는데 툭 떨어지는 뭐 하우스푸어 사실 말이 이상하죠. 집이 있는데 거지가 됐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말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택이 그냥 민간의 경매 시장으로 압류되고 막 이러지 않고 공공이 그걸 사는 거예요. 은행이. 예. 그리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들어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텐데 그 중에 일부를 토지은행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택은행이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로 나온 주택, 이런 주택도 선매수권을 발동해서 경매 시장에서 누군가 낙찰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낙찰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주택은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보면은 그 지역하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갖고 개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분위기에 안 맞는. 근데 만약에 토지주택은행이 그걸 매입했어요. 그럼 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 기업, 협동조합에게 그 운영권을 맡기는 거죠. 얼마든지 토지주택은행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과열된다. 그때 토지주택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죠.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공공은 그냥 이렇게 룰을 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그런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 적극적 안정자 역할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일반 분양분이 있거든요. 일반 분양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1000채 가구가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1300채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뭐 용적률을 올려줘도 더 늘어납니다. 300채가 일반 분양분이고 1000채는 조합원 분양분이에요. 그래서 이 300채를 분양가를 굉장히 통제해가지고 시장에 내놔요.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그걸 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산 사람이 로또 맞는 겁니다. 뭐. 네. 지금 시장에서는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인데 거기서는 1,600만 원을 팔어. 그러면 사자마자 400만 원 평당 버는 겁니다. 조금씩 더 올라가네요. 이거를 개인에게 로또를 맞게 할 게 아니라 토지주택은행이 일반 분양분을 단체로 떠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받는 임대주택으로 하면 토지주택은행은 돈을 벌 수가 있죠. 이렇게 돈을 벌게 되고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을 잘 운영하면은 거기에 국민연금이나 기금들이 들어와서 그걸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 주식회사를 국민주로 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또 국민들이 다 배분할 수가 있어요. 기본소득으로도 배분받고 토지주택은행으로도 배분받고 저는 그렇게 이해관계를 딱 결합시켜야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걸 후퇴시킬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뭐 모두 만들어놓고 그래도 그 다음에 이명박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후퇴하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뭐 이명박이 들어와도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딱 생기면 그거 없앨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토지주택은행도
지금 이 토지은행은 있습니다. 아주 유명무실해서 그렇지. 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바꿔서 적극적 역할을 하게 하자. 지금 이제 토지 기본소득 그것이 이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체제의 토대가 되고요. 땅을 이제 팔지 말고 임대하자. 그 임대된 땅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상가, 토지임대부 산업단지를 공급하자. 저소득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임대형 토지공급정책 이렇게 하게 되면 주거복지 수요가 확 줍니다. 자기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하면, 그것도 사회 분리형이 아니라 사회 통합형으로 강화하면, 저는 거기다가 토지주택 운영도 하면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부동산 공학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이슈가 되는 부동산 문제에 그 대안적인 것까지 제안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거 있으면은 손을 먼저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하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조만간에 지금 거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정점에 다다랐다. 네. 그런데 그 정점에서 이제 하나곡선을 그렸을 때 물론 이제 연착륙이 되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지만 경착륙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일단 금융기관들이 좀 위험해지겠죠. 돈을 많이 빌려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저 미국처럼 집값에 120%까지 빌려주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많이 빌려줘야 60%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는데 금융기관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미국하고 좀 약간 달라서 그리고 굉장히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책을 통해서 영착륙시키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대로 놓으면은 그냥 정책을 통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거품이 터져갖고 경착륙이 되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예요. 경제가 주저앉고 버블이 터지면. 지금 한 번도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을 통해서 연착륙을 시켜본 경험이 없어요. 다 그냥 너무 올라서 그냥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책을 통해서 연착륙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주택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수요자 역할을 하면 이게 지금 경착륙되는 거는 사는 사람 없고 그냥 막 추매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정부가 이렇게 사주면 서서히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도 인정해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금융위기 났을 때 압류 그냥 그래서 또 그 주택을 또 열심히 또 사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지금도 엄청 돈 벌었나 봐요. 길거리를 놓아놓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연착륙 시켜가면서 공공이 주택과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지금 그냥 방치하면 경착륙의 위험이 크다. 그 토지 임대료에 의한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체제 구축 네네. 이뭐 제가 이 선생님 이제 교수 오시기 전에 혹시나 새로운 신규 공급에 의한 어떤 새로운 시장 형성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를 했는데 지금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뭐 새로운 시장 신규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산업단지 뭐 분양사가 공급되는데 이게 과연 지금 105% 정도의 주택 공급률을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또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새로운 그 토지은행 설립 뭐 이런 걸로 이게 개혁이 가능할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미 포화된 그 주택시장 안에서 또 다른 공급을 또 통해서 뭔가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좀 효율적일까 그런 이제 우려를 갖게 되는데 105%가 됐다 하더라도 신규 주택을 공급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계속 영국은 110%가 넘을 거예요. 네, 그래서 100% 넘으면 이제 더 이상 공급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공급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신규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거기에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 비판한 내용이 그 7월에 책에 나오는데 이 경실련이 그런 주장을 해요. 뭐냐면 분양가를 싸게 분양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 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년에 신규로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게 2% 정도 돼요. 지금 주택이 100채 있으면 신규로 1년에 공급하는 게 2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평당 2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1,500만 원으로 신규 주택을 내놓으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1,500만 원으로 떨어지나 아니면 1,5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올라가느냐. 신규 주택을 싸게 공급해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야지 신규 주택 이런 주택이 들어와도 이게 시장에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가 하느냐? 보유세 강화가 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주택을 공급하면 시장에서 작동을 한다. 근데 이제 그 105%라고 해도 집이 뭐 다졌으니까 이제 그만 이런 건 아니고 공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과연 독일 방식의 무상주택 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실현이 좀 가능하시리라고? 최근에 뭐 독일에서 막 베를린에서 한 거요. 베를린을 제가 이제 그때 하여튼 자료를 뒤져봤는데 독일은 하여튼 최근에 우리보다 훨씬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베를린은 또 인구 유입도 많고 외부에도 많고 임대료가 뭐 2배인가 3배가 올랐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 시장의 공급자가 주로 다주택자들이고 개인이거든요. 거기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회사가 임대 시장에서 주된 플레이어가 아닌 거는 전세 시장이 있어서 그래요. 전세라고 하는 독특한 얘기가. 전세는 사실은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전세는 없어집니다. 전세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지렛대 갖고 뭐 사는 건데, 거기 전세가 없으니까 이제 한 10만 채 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임대주택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은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팔아버렸대요.
베를린 시가 뭐 정부가 좀 재정이 부족해서 팔았는지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료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 시민들이 이제 계속 저항 운동을 하고 아예 국유화하자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근데 베를린 헌법에 아니 그 독일 헌법에는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유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국민 투표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월에 국민 투표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민간 그 임대주택 회사들이 앞으로 임대료 1%밖에 안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내놓고 있죠. 근데 우리 헌법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몰수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몰수도 그냥 몰수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정당한 보상을 할 텐데요.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으면 내놓도록 하는 거죠. 불필요한 주택을 내놓도록 하고 토지주택은행이 매입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대략 언제쯤에 저희가 100만 원이고 받는 게 언제쯤 실현될 것 같아요? 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국회가 만약 이걸 통과시키면 바로 내년에 될 수 있죠. 전문가시니까 뭐 우리나라 한 10년쯤, 20년쯤 대략적으로 네.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정권에 의해서 그럼 뭐 50년도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정권이랑 정치랑 맞물려서 대략 뭐 그런 걸 그냥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내년? 좋네요. 내년에. 선거 네네네. 뭐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첫 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거든요. 다른 것보단 첫 해 이거를 해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돼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 동력으로 다른 뭐 언론 개혁을 하든 검찰 개혁을 하든 그렇지. 민생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자꾸 뭐 김성은하고 만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짜증나거든요. 일단 부동산 문제를 안정시키고 가장 좋은 건 적극적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시킬 수 있는 거는 저는 토지세하고 기본소득하고 연계하는 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듣기만 해도 기쁘네요. 예. 네, 전배 선생님. 그 국토 보유세라는 사실상 토지의 뭐 국유화를 대신하는 걸 이렇게 방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예. 농지개혁보다 더 예. 이렇게 좀 내용적으로 더 심화된 개혁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그 국토를 보유한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1,400만 세대. 1,400만 세대, 없는 세대가 한 860만 860만 70만 정도.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들에게 어떤 그 이해를 그 이해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판단한다고 그렇죠. 하면 그런 반대쪽에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투자 또는 이제 더그 기회를 아니면 재정적인 경제적인 효익을 주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인가 말하자면 인간 본성에 봤을 때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그 소유는 국가가 하지만 사용은 뭐 인민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른 실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빈부격차도 너무 커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그 물론 저도 이 주장을 하시는 후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과연 그 시민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내로남불 아니면 뭐 내가 아닐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더구나 구조적으로 1,400만 세대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게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400만 세대가 부담을 하고 870만 원 누리는 구조라면 불가능하죠. 근데 1,400만 세대에서 1,200만 정도의 세대는 혜택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93.9%의 세대가 혜택이 많다는 거는 토지를 갖고 있어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순수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부담 가구는 6.1%의 가구 세대.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책적 효능감을 바로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실현이 가능하고 6.1%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당연히 반대할 텐데 뭐 100% 동의받고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토지 사유제는 극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 사유제는 극복. 예, 극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토지가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토지 사유제의 내용상 토지 사유제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나고 불평등이 심해진 거거든요. 토지 사유제는 사실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영국에 보면 뭐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공유지를 이렇게 내 땅으로 해가지고 물타기 쳐가지고 양을 키운다고 해서 사람들 내보내고 그 사람들이 도시에 빈민으로 전락하고 원금, 부금자로 전락해서 그거를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이 그냥 그 온갖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자본이 태어난다. 그걸 시초 축적이라고 그러면서 이 토지 사유화 과정이거든요. 토지 사유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간에게 난폭함. 그 사유제는 결국에는 이 환경을 제한을 하는 게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연물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들어와야지 이 환경 제한도 극복이 가능하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천연물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극단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인류가 왔는데 그게 이제 환경 제한과 불평등과 온갖 문제를 일으켰고 그 금융과 그게 또 붙어버려가지고 더 크게 문제를 일으켜 버린 걸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토지 사유제 저는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이 자연자원이나 환경이나 이 생태에 전환을 하려면 이거하고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뭐 사람들을 다 교화시켜서 할 수가 없고 이익이 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다 우리에게 사실 생태 환경 다 우리 거다. 거기서 나오는 거 다 n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 여태까지 못 누린 거다.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누리자. 그게 이제 사실은 토지 사유제가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어 있는데 토지 사유제가 극복 내지는 더 나아가면 자본주의 극복. 그러면서 이게 시장 경제는 건강하게 만든다. 저는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다른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는 뭐 다른 데서 잘 안 하는데 너무 과격하다. 오늘 선생님들 동의를 해주실 것 같아서 말씀. 오늘 강의 들은 분들만 해도 의기투합해서요. 네네. 내년 지방선거를 구체적인 그런 발언은 위험합니다. 근데 이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기 혹시 부분만 삭제해 주세요. 역할을 해서 가능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잘 이제 부동산 이런 거 정말 이제 집이 원래는 집이 있었는데요. 네. 시어머니가 주신. 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월세예요. 아,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LH인데 아, 예. 거기에 이제 선정이 돼서 근데 이것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다 또 검사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또 임대료가 조금씩 올라가죠? 그렇죠. 예. 오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종부세가 처음에 참여정부 때 도입이 된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 취지에 그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이게 좀 약하게 된 건데 그거에 그렇게 했던 사람 맞고 뭐 그렇게 약화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제 입장이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종부세나 이제 여러 이제 정책을 막 이렇게 뭐 이제 발표하고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전체 국민들에게 고르게 뭔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핀다기보다는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어떤 이제 뭐 소위 뭐 자기 지지층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눈치들을 많이 보고 실제로 야당하고 별 크게 뭐가 다르지? 맞아요. 네, 그런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또 핫하고 네. 되게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되게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내년도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의 여야를 본다고 하면 내년에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의 어떤 이제 우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끔 좀 제언을 좀 뭐 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하실 수 있으신지. 지원을 지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을 어떤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직접 나서셔야 되시고. 예, 계속 제안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통해서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재정을 지원해도 괜찮네라고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권을 획득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하여튼 계속해서 이걸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기본소득, 한국에서는 토지 2천년 자원 탄소세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거기서 걷어서 그걸 n분의 1로 나누면 그것도 이제 사실은 한 70%의 세대가 더 혜택이 많아요.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면 탄소세를 많이 부과해서 기본소득 나누면 탄소를 덜 배출하려고 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지금 한국처럼 이게 논쟁이 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되게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 쟤네는 코로나도 저렇게 잘하더니 기본소득을 하려고 그러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종부세 저는 2005년부터 이제 이 운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종부세 참여정부가 만들 때 종부세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부세 만들 때도 이거는 헌법처럼 못 바꾸는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만들 때.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종부세를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재정이 부족한 지방에다 다 나눠줬어요. 그래 나눠주니 야 이게 종부세에서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없애면 지방이 지금 부족한 재정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강력하게 지지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건데 근데 지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심지어는 제가 보면 지방에 뭐 이 돈을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복지에 쓰는데 예를 들어 뭐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뭐 새로 짓는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 종부세를 썼어요. 예. 근데 이제 겨울철이면 이제 그 농한기니까 이제 그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화투 치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화투 치면서 노무현을 욕하는 겁니다. 노무현. 종부세를 만든 사람이 노무현인데. 그러니까 이 혜택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리는 사람. 네. 근데 이제 국보세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 아, 내가 이 대한민국 국토의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바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느낄 수 있다고 종부세를 설계한 사람은 그랬는데 전혀 아무 지방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어. 뭐 주든 말든 다른 데서 주든지 종부세에서 주든지 관계없고 실제 혜택을 누리는 시골의 그 어르신들도 이거 혜택을 누리면서 씹어.
이런 게 이제 사실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한번 저기서 왔다라고 하면 이건 한번 들어오면 역진이 불가능하죠. 저는 앞으로 더 전진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보죠. 당장 그 청년이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세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단기간 내에 그런 것들도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종부세도 없애야 하고 새로 국토보유세라는 것도 만들어야 하고 또 거둔 게 개인한테 입금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오세훈 찍고 뭐 이러는 걸 보면은 2억, 3억씩 올라가서 내 자산이 올라간다는 게 당장 나한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세금으로서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보다는 더 올려주겠다. 이건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 인천이 왜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 그건 개발이 안 돼 있는 거고 철도가 안 돼 있는 거고 라는 식의 것들이 더 정치 세력이 활용하기가 좋은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떤 대원칙들을 이야기할 뿐이지 당장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그 재원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전 정부가 방치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물화된 어떤 정책들은 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없으신지. 근데 이제 물론